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또 한낮에는 봄 날씨가 완연하죠. 이맘때쯤이면 이제 봄철, 이사철 수요가 한창 늘어날 텐데 부동산 시장은 그리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네, 집값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죠. 어느 쪽 얘기를 들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정보가 힘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벌써 이제 3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3월 집값 추세 한번 좀 짚어주시죠. 뭐 전체적인 추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꽃샘추위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여전하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축소는 되긴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뭐 하락의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 정도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의 국면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중위 가격에 대해서도 여러 발표들도 나왔고 또 부동산원에서도 자료들이 나왔는데 중위 가격을 보면은 보통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중간값이 중위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9억 9천만 원 정도 됐어요. 예전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좀 내려온 그런 그러네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평균은 지금 12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12억 2천만 원 정도 됐을 거에 비해서 한 1.2% 정도 하락한 추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동향 자체나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는 있는데 반등한 지역들이 몇 곳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강동 지역은 25개 구에서 뭐 유일하게 좀 반등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낙폭이 굉장히 좀 빠르게 급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서울에서 반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세종시가 가격이 몇 년간 계속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바닥을 빨리 다졌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좀 반등한 지역으로 눈에 띄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보면은 최근에 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용인에 있는 남사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의 흐름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얼어붙은 시장은 맞는데 예전보다는 냉기가 조금 더 가라앉았고 또 지역 곳곳에 또 국지적으로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는 지역들 또는 급매가 나오면서 초급매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조금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 좀 반등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래 자체는 조금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좀 눈에 네. 띄고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외면했던 이 청년층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다시금 내 집 마련을 고민 네.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거래가 뭐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예. 역시 청년층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올라가는 가격에는 거래는 하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선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게. 그래서 대출 규제는 완화가 됐고 초급매가 일어나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가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주택의 분포도가 많았던 뭐 동남권 같은 경우 송파나 또는 뭐 강동권 같은 경우 뭐 이런 지역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동남권 같은 경우 주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서 뭐 실수요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리고 서울권을 본다라면은 뭐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있잖아요. 뭐 네. 노원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지역들에서는 특례보금자리 론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 뭐 노원의 대표적인 그 단지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월계 시형이라는 이 단지는 예전에 2021년 9월에는 동일 면적 최고가가 9억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5억에서 한 7억 정도 선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뭐 한 30-40% 정도 빠진 가격이다 보니까 대출도 활용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이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래 건수나 거래량 자체가 뭐 서울권은 뭐 2,000건 정도 아파트를 올라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 평균 대비했을 때 5, 6천 건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부족한 수치이긴 해도 초급매가 이어지고 뭐 주택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뭐 가격의 반등 외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조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뭐 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다 시장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 대표님 보면 왜 한번 또 열풍이 불 때는 네. 매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예, 또 그러다가 한번 또 무너질 때는 사자가 싹 사라집니다. 네네. 네. 증시도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급락장일 때는 맞아요. 네. 다들 심리가 확 얼어붙으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팽팽해진 거는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사겠다는 사람은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네. 그렇죠. 팔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더 내려오라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 거래량이 일어나고 좀 젊은 세대들이 사는 것들은 가격이 내려온 것들은 사는데 네. 최근에 보유세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내가 주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유에 대한 세금도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18% 이상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세금이 너무 부담스럽고 금리나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이 됐었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조금 더 유지를 해볼까? 호가를 좀 더 유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체력들을 생길 네,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뭐 세금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이자에 대한 그 상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뭐 매달 상환해야 되는 그 구조기 때문에 단기간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좀 체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수요자 중심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지금 매수자하고 그 매도자하고의 어떤 매수 심리를 본다라면은 역시나 매수자가 지금 우위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권은 그래도 수요자가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집값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심리가 더 크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고가 아파트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도 많이 하향 조정을 했고 또 그 1주택자에 대해서 세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러면은 집값 양극화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 양극화는 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서울에 있는 어떤 5분위의 배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 지방권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그 5분위의 배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분위 잘 사는 사람의 주택들은 상당 부분 많이 빠지고 서울은 유지가 된다라면은 역시나 그런 차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좀 뭐 양극화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앙등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지역적인 그 펀드멘탈이라든지 어떤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도 주택 가격이 버블에 가까운 수치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서울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시장이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에는 너무 과격하게 올랐던 가격들이 좀 조정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주택시장을 본다라면 저금리 유동성에 이 지역들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섰다. 그래서 뭐 양극화라고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가격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쪽은요. 임대 시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요새 예전만큼 전세가 인기가 없습니까? 인기 없죠. 그래요? 다들 네. 뭐 그냥 월세로 살라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고요. 위험을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뭐 지금 아. 그 집값 하락이 커지면 그렇죠. 위험 회피. 예, 그러니까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그- 수 있다라는 그 리스크. 위험도 있고요. 네, 또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있고 아까 금매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5, 6억씩 남의 집에다 갖다 놓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하. 한 5천만 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하고 한 4억 5천 정도는 집이 금매가 좀 나오면 집을 사야 되겠죠. 예, 이런 수요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뭐 굳이 이렇게 전세 가격 특히나 뭐 주택 가격도 빠지고 또 깡통 전세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으면은 뭐 굳이 전세에 대한 그 수요가 이렇게 크게 있진 않죠. 그게 다 전세 가격에 맞춰 가지고 금리가 좀 낮았으면은 그래도 네. 전세 수요들이 있었을 텐데 요즘엔 좀 조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월세에 대한 그 수요나 기회를 좀 노리시는 그런 수요자들도 상당 부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세 못 구해서 난리 친 게 언제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뭐 작년 전세난- 재작년이었죠, 뭐. 전세난 있었죠. 작년- 진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랬죠. 예, 예.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도 앞으로는 뭐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통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해
뭐 급격하게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걱정들 때문에 조금 과하게 전세 가격하고 뭐 전세 체결했던 그런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더 뭐 난리였죠, 뭐 그때. 네.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분위기가 많이 확확 바뀌죠. 그러네요, 진짜. 예. 자, 그럼 다음 주부터 바뀌는 정책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지금 국무회의 상정이 좀 다소 미뤄지긴 했는데 네. 아마도 좀 내주 안에는 이제 그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좀 규제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전매가 완화가 됐다라면은 그 거래를 좀 사고 팔 수 있는 제약을 좀 낮췄다라고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있겠네요. 거라고 보여지죠. 지금 전매계 기간에 대한 그 완화가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수도권은 그 3년이고 또 과밀 억제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가 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 전에는 뭐 개정안 전에는 수도권의 최대 10년이었거든요.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분양권 아까 뭐 앞에서도 주식시장 얘기한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는 뭐 거래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걱정들을 해보는 게 네. 시행령 이게 개정을 한다라고 해도 뭐 패키지 형태가 되는 실거주 의무가 같이 폐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과정 안에서 네. 나중에 돈이 모자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그렇죠. 가지고 이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된다라면은 뭐 투자로 뭐 접근을 했을 때는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요건도 같이 폐지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게 왜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냐면은 예. 지금 이렇게 계속 풀어주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자금이라든지 돈들이 서울하고 수도권 쪽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양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것들은 지방의 분양 시장이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미분양이니까. 프리미엄이나 뭐 예.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풀어버리게 된다라면은 뭐 지방권의 미분양 그 추이라든지 물량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 때문에 뭐 지방의 국회나 뭐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을 할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과정이죠. 없겠네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네. 저는 뭐 이 기사 볼 때마다 좀 네. 이렇게 허무한데 네. 아니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썼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네. 차라리 현금을 나눠주지. 그러면 차라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 출산율 저출산율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애기 결혼이나 이 출산 부분에서 이렇게 네. 예전 같지 않은 거는 일단 주거 안정화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럼 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그러면 자녀 특별 공급 조건을 일원화한다? 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왜냐하면은 몇 년 전 그 주택 지금 출산이 0.78명 정도 아마 그렇죠. 될 거예요. 예. 한 명이 안 되는 예. 그런 과정이니까 그건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은 뭐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 청약 기준이 이자녀로 이제 일원화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전만 해도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자녀를 3명 정도 낳았어야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예. 뭐 애 2명 정도만 있어도 뭐 이런 완화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집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애들 낳으려면. 그러니까. 예, 그럼 예. 신혼부부한테는 뭐 지금 2027년까지 공공분양에서 한 15만 5천 가구, 그다음 공공임대에서 한 10만 가구 정도, 그다음 예. 민간분양에서 한 17만 가구 해서 총 43만 가구 정도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또 그냥 집만 주면 안 되니까 또 모기지를 이제 금리를 좀 낮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 모기지, 뉴홈에 대한 전용 모기지를 뭐 최대 한 3%, 최저 한 1.9% 정도로 고정금리로 주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확대도 한 2억 7천에서 한 4억 정도 늘려주다 보니까 주거 안정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택 가격이 최근 2, 3년 정도 또 1, 2년 정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떨어진 그런 국면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뭐 최근 트렌드는 뭐 자녀도 좀 적게 낳고 아이를 안 낳고 또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트렌드긴 하지만 그래도 주택의 가격의 급등과
출산율 저하는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런 주거적인 안정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양시장 좀 마지막으로 네. 여쭤볼게요. 이 분양시장도 참 보니까 정부 정책 수혜는 수도권에 좀 몰려 있는 것 같고 네.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둔촌주공. 네. 지금 보니까 완판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방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피 분양권,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낮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그 분양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거죠. 예. 왜냐하면은 모든 돈이 떠다니잖아요. 근데 예.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지고 있고 그 규제 완화의 혜택이 서울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게 되는데 지방권 같은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열악한 사정 안에서 뭐 지방에 대한 그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 분양 거래 중에 지난해 동기했을 때 대비했을 때 지금 4,700건 중에 마이너스 거래가 1,10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5%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계류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분양 노리고 계신 분들은 뭐 네. 지역별로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동향을 보면서 좀 움직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